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미국 국무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미국 이민 관련 공지죠. 5월 영주권 문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5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4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그리고 종교 이민 종류별로 소폭 진전은 있는 것인지 5월 영주권 문호 진전과 후퇴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근 이민 소식과 프로디 601 면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예. 얼마 전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법안이 재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작년 초에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있는. 예, 자주 그냥 연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법안을 올리고 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미국은 이 법으로 이제 형성이 되려면 법안이 되려면은 상하 양원을 일단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 두 양원의 표결을 거쳐서 둘 다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너무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FTA를 서로 이제 상호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적 교류, 특히 이렇게 잡을 통한 인적 교류 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사실 원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주하고 미국 사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약들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하고 유사한 걸 우리가 요구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응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법안을 올렸는데 뭐 100% 안 된다, 뭐 단언이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일단은 상하 양원을 모두 다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희망 고문이네요. 아니 뭐 작년 2월 말에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상정이 됐었습니다. 네. 뭐 안 됐으니까요 그때도. 그래서 의회를 통과하고 입법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그렇죠. 됩니다.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네, 5월 영주권 문호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4월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하던 3순위 전문직 중에 좀 변화가 있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숙련직은 벌써 꽤 오래 전부터 비숙련직은 문호가 뒤로 많이 후퇴했었지만 네. 그 3순위 중에서 이제 전문직하고 숙련공, 학사 또는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그 직종에 대해서는 계속 그 우선 일자와 그 접수 가능이라고 승인 가능일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5월 들었으면서 이제 다시 문호가 뒤로 많이 후퇴를 했네요. 했습니다. 네. 일단 3순위 전문직 숙련공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2003년 5월 1일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접수 가능일이라는 거는 펌이 승인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LC라고 그러죠. 노동청에서 그 펌이라고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펌 LC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민의 첫 단계로서 고용주의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네. 접수 가능일이 맞춰져야지만 고용주의 초청장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네. 물론 USCIS에서 나와 있는 파일링 차트하고 비자 블레틴이 물론 합치돼야 되지만 일단 비자 블레틴으로 발표하는 내용만 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2023년 5월 1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네. 그 우선일자가 그날 또는 그날 이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는 펌이 파일링되는 날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뭐 5월 1일이라고 그러면 한참 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접수 가능일은 오픈 다행히도 상태. 오픈 상태 네. 거의 오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승인 가능일이 이제 2022년 6월 1일까지로 이제 뒤로 밀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후퇴됐네요. 근데 네. 이게 2022년 6월 1일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주권이 접수돼서 심사가 다 끝나면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막 어떻게 막 굉장히 뭐 프로세싱 타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485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케이스의 우선일자 그러니까 펌을 파일한 날짜가 202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주권 승인을 해준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영주권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날짜가 우선일자가 그날 이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게 오픈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오픈 상태니까 그냥 그럴 리 없겠지만 받은 다음에 너무 서류를 잘해서 한 달 만에 승인해 준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우선일자를 봐서 펌 접수일이 202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펌이 접수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I-485를 승인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호가 완전히 막힌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이 네. 경우는 그 비숙련과는 틀리게 조금 뒤로 후퇴한 겁니다. 조금 뒤로.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좀 또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각 해마다 네. 그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날 쿼터가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네. 그때 되면 또 이제 뭐 닫혔던 문호가 열릴 수도 있고 또 뒤로 밀렸던 것이 또 한참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니까 네. 올해 10월 1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민국에서 이 취업 이민이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관망하시면 되지만 너무 막 실망하시거나 막 좌절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놀라진 않아도 되겠네요. 예, 예. 네, 10월 1일 새 회계 연도까지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취업 이민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종교 이민의 경우. 종교 이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후반부까지는 사실 종교 이민의 특수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종교 이민은 2년 동안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시무를 하시고 나면은 영주권 청원서를 초청장을 고용주 교회가 파일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그 폼 넘버를 I-360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취업 이민에서는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지만 종교 이민의 경우는 I-360이라는 청원서가 먼저 접수가 돼서 승인이 난 다음에야 485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영주권 신청서를 넣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 근데 과거에는 이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360이 승인이 나자마자 영주권을 그냥 넣으실 수가 있었어요. I-485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I-485 접수 가능일이 2018년 10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 2018년 10월 1일이라는 것은 보통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 일자가 360을 보통 접수하는 날이 보통은 우선 일자가 됩니다. 네. 360을 접수한 날짜가 2018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이었던 분들만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영주권 360 승인서가 승인이 나도요. 네. 청원서가. 이제 그렇게 뒤로 밀려 있고 그다음에 승인 가능일도 2018년 9월 1일로 아무튼 대폭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제 대충 보면은 뭐 4년 반 이상 뒤로 후퇴한 상태라서요. 조금 이것도 네. 10월 1일 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그리고 처리 속도에 따라서 계속 뒤로 당겨질 수도 있고 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또 우선 일자가 또 뒤로 더 20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또 뒤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취업 이민은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가 거의 막힌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승인 가능일 또는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가 뒤로 많이 밀렸다.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후퇴가 됐다. 예, 네. 막혔다기보다는 컷오프 데이트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종교 이민에 관해서 또 특별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지난달과 같습니다. 사업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디 학원 관련 이슈.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네네. 영주권자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네. 나의 배우자와 나의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여기에도 사실 이게 지금 약간 변동이 사실 지난달부터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시민권자가 누군가를 이제 초청해서 영주권을 해줄 경우에는 사실 뭐 금방 케이스가 초청장이라는 I-130하고 I-485를 그냥 동시에 접수해서 기다리시면 뭐 빠르게는 뭐 6개월 미만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만 원래 원칙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릅니다.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설명을 오늘 안 하겠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 목적으로 보면은 네. 초청장 I-130하고 I-485를 시민권은 보통 그냥 같이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가 누구를 초청해서 나의 배우자를 제가 이제 영주권자라고 보면은 네. 내가 나의 배우자를 또는 내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동시 접수가 안 됐었어요 원래는요. 네. 그래서 초청장을 넣고 나서 아까 뭐 누누이 말씀드린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대기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130을 접수하고 나서 승인이 난 다음에도 접수하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을 기다리고 나면 우선일자가 돌아왔을 경우 1년 반 후 2년 후에 딱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딱 접수를 하면은 그러고 해서 기다리면은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게 원래 순서였는데 2019년 중반부터 갑자기 이게 오픈 상태가 확 다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든 게 다 오픈이 된 상태가 쫙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영주권자가 나의 배우자나 나의 미성년 자녀 그냥 배우자라고만 할게요. 자꾸 네. 헷갈리시니까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I-130이라는 초청장하고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그냥 아예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동시 접수가 가능한 2019년 네. 중반부터.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상당 기간 동안. 네. 그래가지고서는 영주권자가 결혼한 다음에 초청하는 경우에 그냥 아예 485를 접수를 굉장히 편안하게 싹 다 하셨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지난달부터 근데 여전히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485 접수는 가능하세요. 신청서는 예, 신청서는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 가능일이 오픈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주권자가 내 배우자를 초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가 다 끝나버리면은 뭐 2달 만에도 줄 수 있지 3달 만에도 줄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그냥 영주권을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승인 가능일이 오픈 상태였는데 이게 다시 이게 뒤로 밀렸어요. 후퇴됐어요. 네. 후퇴가 아니고 생긴 거죠. 없던 것이. 아. 그래서 2020년 9월 8일이에요. 네. 승인 가능이요. 승인 가능일이요.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 8일 또는 그날 이전에 초청장을 접수하셔서 우선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접수된 485 영주권 신청서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네. 오늘은 요번 달은 2020년 9월 8일이었지만 네. 이제 뭐 다음 달에는 10월 8일 되고 2021년 되고 22년 되고 이렇게 뒤로 자꾸 밀려와야 그 전에 접수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남아 있는 그 비자 개수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설명하시면 더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2020년 9월 8일 이전에 우선일자 초청장이 접수되신 영주권자의 배우자분들만 영주권 접수가 되셨더라도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되셨고 승인 가능일이 예, 승인 가능일이 2020년 예. 9월 8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예, 거네요. 하지만 이제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는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그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나중에 뭐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가지고 네.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네. 궁금하신 분이 더 있으시다면은 이후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는 번호로 우리 청관훈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디 학원 관련 이슈 업데이트 소식이 또 있어요. 네네. 이 최근에도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소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디 이슈가 있으시면은 시민권 신청을 일단 보류를 시키는데 네. 이제 혼자 이제 알아서 하시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걸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영주권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러시고 접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민권이 거절이 되신 다음에 프로디 이슈로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는 걸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과거에 프로디에 등록이 되어 계셨던 분들은 시민권 신청서도 여전히 거절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왜 됐는지 모르게 된 경우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경우는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단임 기간이 짧은 사람은 봐주기로 했다는 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I-20를
발급 받은 적이 있으신 경우는 무조건 일단 추가 서류 대상이 되시고요. 네. 시민권자 신청을 하셔도 네.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거절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프로디 학원에 등록되셨던 분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셨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대부분은 거절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뭐 전에 제가 이민관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가서 네. 작년에 물어보니까 뭐 3개월 미만은 일단 뭐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봐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아, 드문가요? 네, 드물고 아주 조금 다니신 경우 이런 경우 어떤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넘어간 게 조금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도 안 다닌 분들도 거절돼서 상담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네.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3일인가 있다가 얼른 트랜스퍼를 했는데도 거절돼서 저랑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I-20를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이민관은 I-20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시키는 거예요. 네. I-20을 받았다는 거는 벌써 내가 프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석하는 분도 어쩌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다녔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기준이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예, 애매한 네. 건데 어쨌든 간에 보통 다니셨는데 그렇게 조금 다니신 분은 사실 드뭅니다. 보통 한 몇 년씩 등록이 돼 계셨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영주권 받으실 때도 일단은 다 거절이 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이. 이유도 모르고 어쩌다가 몇 가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승인 받으신 분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 6건 정도 프로디 관련자들이 시민권자분이 초청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또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신 경우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영주권을 네, 취득하셨는데 취득하셨어요. 네. 예, 취득하셨는데 그 6분 전부 다 601 면제라는 걸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어요. 601 면제 네네. 많이 대안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운을 바라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 601 A 면제만을 통해서만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601 면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사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inadmissible이라고 그러는데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버스테이 한 기간 오버스테이를 했다든지 아웃 오브 스테러스로 물론 이제 뭐 시민권자랑 결혼하시거나 또는 내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물론 구제를 받지만요. 불법 체류 기간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심각한 범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뭐 모럴 터피트드 크라임이다. 전과 기록이 예, 그렇죠. 있는 이제 경우. 아니면 작은 것도 여러 가지가 병합돼서 개수가 많다든지 네. 이런 경우 작은 혐의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겁니다.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 네. 거짓말을 한 걸 수도 될 수도 있죠.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민국에다 가짜 소리를 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주권이나 또는 다른 이미그레이션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걸로 잡혔을 경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영주권을 못 받을 경우 네. 나의 범죄가 됐든 이민국에 거짓말 미스레프레젠테이션 한 게 됐든 어떻게든 나의 잘못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601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이 걸림돌로 있는 나의 잘못된 행위, 네. 범죄라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wrongdoing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버리는 거겠죠.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제거를 해주고 나면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프로디 학원에 등록을 하셨거나 이제 다니셨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민국의 기본 입장도 그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학교 원장이 이 학교는 이민 사기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전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받고 유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논리는 그 학교 다녔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야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분들은 대부분 다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601 면제입니다. 영주권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잘못을 면책을 받는 것. 그것이 601 면제입니다. 네. 영주권의 승인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절차 그렇죠. 601 면제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청 요건 601 면제를 좀 신청하려면 어떤 네네. 요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그리고 또는 네. 영주권자 시민권자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직계가족. 가족. 예. 네. 그리고 이제 범죄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범죄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직계가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이게 프로디 학교 다닌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기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나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하면은 그 면제 신청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게 좀 근데 이게 승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 법 조항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법이 이제 메인 바디가 있고 그 아래 서브 섹션이 딱 붙어 있다고 치면은요.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승인 받는다라고 돼 있으면은 극심한 고통은 다음과 같은 거다. 그리고 1, 2, 3, 4 하부 조항이 달려 있는 이민관도 그 1, 2, 3, 4 안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네. 법이 그거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스트림 하드십을 정의하는 그 아래 하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옛날에 같은 경우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분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저게 극심한 고통이 아니고 뭐지? 근데 안 돼주는 경우도 있고 저건 별거 아닌 어려움인데 저것도 해주나 싶은 것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딱 만들어야죠. 없는 걸 만들 수는 없고요.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이 하부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민국 옛날에 이제 공청회 같은 걸 했습니다. 601A하고라는 게 이제 또 조항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익스트림 하드십이 뭐냐. 네.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그 이미그레이션 디렉터랑 이민 변호사 옆에서 대충 우리들이 조율한 게 육체적인 고통. 예를 들면 이제 제 시민권자 부모님이 남아 있는데 몸이 편찮아서 내가 돌봐줘서 없으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육체적 고통이 있고 또는 정신적인 고통은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남아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디프레션,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현재도 고생하고 있는데 더 심해질 거다. 아니면은 내가 돈 벌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네. 재정적인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고통. 그거를 미국에 남게 될 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 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 그걸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겠죠. 뭐 병원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돈 번 거에 대한 뭐 세금 보고 여러 가지 걸로 이제 증명을 해야죠. 네. 이제 그게 사실 제일 큰 거고 네. 뭐 케이스별로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그 케이스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봐서 이제 또 이제 더 어려움을 더 설명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승인 받은 예를 한 가지 보면은 그 이제 그 어머니가 기준인데 그 어머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세 분 부모님이 한 해 돌아가셨어요. 한 해예요. 네. 네. 그럼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렇죠. 배가가 되겠죠. 이 어머니 아니면 그 가정에는 되게 이건 좀 어려운 일인데 이 601 기준으로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특수성이 그 케이스만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민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나한테는 어떤 극심한 고통이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있을 수 있는지 상의를 잘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거 이외에도 무슨 뭐 도덕성, 굿 모럴 캐릭터, 좋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뭐 추천서 같은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네. 주변에 이제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성직자에게 받는 편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증거를 또 증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머님의 고통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전년도에 그 부모님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기가 더 쉽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네. 예, 뭐
그 이해도 사실 뭐 법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창의성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접수 시기가 궁금한데요. 아, 예. 이 접수 시기는요. 일단은 네. 601A를 넣으려고 그러면은요. 485라고 그래서 네. 영주권 신청서가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601 면접 폼에다가 485 접수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드 이슈가 난 다음부터 이제 601 하는 경우는 뭘 했냐면은 케이스가 거절이 된 다음에 오셨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네. 130하고 485에서 영주권이 거절된 다음에 와서 다시 이제 601을 해서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은 485를 넣는 루트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작년 말에 접수한 케이스 중에 저는 몇 개는 아예 그냥 I485 영주권 신청서 넣을 때 601 같이 넣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485까지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싹 다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요즘은 잘 가족 인터뷰가 잘 안 잡히는데 잡혔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그 485에서 영주권 심사관이 601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더 어필할 수 있죠. 뭐 그 사이에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사이에 아드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면제를 받은 게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의 사망 증명서를 대신 내드린 경우, 인터뷰를 갔을 경우, 같이 넣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485를 넣어놓고 나서 프로디 추가 서류가 왔을 경우 네. 중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 일환으로 그냥 아예 601을 넣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절된 다음, 아예 케이스가 거절된 다음, 아니면 아예 영주권 신청을 할 때 130, 485 함께 같이 넣는 방법, 아니면 130, 485를 넣어놓고 나서 중간에 485가 거절되기 전에 넣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문해 주시면요. 좀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상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예. 제가 LA 사무실은요.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이제 부에나파크 사무실은요. 714-522-5220 714-522-5220 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관은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귀한 정보 나눠주신 청관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